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왼쪽 토지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오른쪽 토지는 제가 소유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한 필지 토지의 일부는 제가 소유하고 일부는 여러분이 소유하는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설령 이 부분은 여러분이 소유하고 이 부분은 제가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있는 권리의 범위는 애매모호할 겁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이라는 건 물건을 직접적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예요. 그럼 공간적 범위가 명확해야겠죠. 영역이 애매하면 분쟁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두 토지 사이에 뭘 설치해야 될까요? 경계. 경계를 설치해야 여러분 소유의 토지와 제 소유의 토지의 공간적 범위가 깔끔하게 구획됩니다. 지적법을 배우기 전을 돌이켜보면 토지를 구획하는 경계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울타리와 담장이죠. 이런 경계를 토지가 있는 현장인 지표상에 실제 있는 경계라고 해서 지상경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상경계와 다른 경계를 비교해 볼 건데 우선은 지상경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237조에 보시면 지상경계의 설치 과정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접, 인근에 접해서 이웃한 토지를 가르는 지상경계는 원칙적으로 쌍방이 똑같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원칙일까요? 사망에 보시면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니까 다른 관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대로 법조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설치 비용을 반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랑 저랑 돈을 반반씩 부담해서 자동차를 샀다면 누구 명의로 해야 돼요? 여러분 명의? 아니죠. 제 명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명의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명의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공동 명의로 해야 됩니다. 50대 50 반반씩 돈을 냈다면 차를 사도 공동 소유, 집을 사도 공동 소유, 땅을 사도 공동 소유입니다. 반반씩 냈다면 공유하는 게 맞겠죠. 그럼 여러분이랑 저랑 절반씩 부담해서 중간에 담장을 설치한다면 그 담장은 누구 소유해야 될까요? 공동 소유, 공동 명의여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 제239조에 보시면 그렇게 설치한 경계는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린자는 서로 인접한 자, 상대방과 인접한 쌍방을 말하는데 이 말을 줄인 게 상린자예요. 그래서 상린자끼리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추정이라는 말 어떨 때 씁니까? 뭐뭐로 미뤄 볼 때 뭐뭐로 짐작된다, 추정된다 이런 뉘앙스로 쓰죠.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강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보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공간정보관리법을 공부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추정된다 정도로 쓰입니다. 물론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추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 일단 그렇게 추측해서 잠정적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럼 반대 증거가 제시되면 추정은 깨지게 되겠죠. 국어사전에서 추정을 찾아봐도 일단 짐작해서 정해둔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담장이나 울타리 같은 지상 경계를 설치할 때 원칙적으로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미뤄보면 그 지상 경계는 서로 공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일단은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해둔다는 말입니다. 물론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가 제시된다면 추정했던 게 깨지게 되겠죠. 이거랑 비교되는 게 나중에 간주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건 어렴풋이 정해놓는 느낌이 아니라 좀 더 분명하게 정하는 겁니다. 추정보다 더 강력해요. 자세한 건 간주에 대해 다룰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형법에서는 이 지상경계를 기준으로 범죄 구성 요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상경계에 관해서 법조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낸 조항은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와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이에요. 참고로 절도에서의 절은 표절할 때의 절이고 도는 도적할 때의 도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남의 작품을 도둑질한 게 표절이고 도적은 도둑질하는 사람이듯이 절도라는 말이 도둑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법 제331조에 보시면 지상경계인 담장을 손괴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330조의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형법 제330조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에서 규정한 장소를 알아야 되는데 마침 제319조 주거침입죄와 장소에 대한 구성 요건이 동일하기에 형법 제319조부터
제330조, 제331조, 3개의 조문을 간단하게나마 다루겠습니다. 일단 형법 제319조에는 주거침입죄가 규정되어 있어요. 집이라는 건 거주자의 안전과 평온이 보장되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자와 그들이 허락한 자만의 공간이다 보니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위험도 집이라는 공간 앞에서는 단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선사시대에도 움집을 지어 살았고, 움집을 짓기 어렵다면 하다못해 동굴에라도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사람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사람이 아니라도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짐승들도 집을 지어 살았어요. 새는 나무 위에 둥지를 짓고, 비버는 강에 댐을 만들고요. 한낱 미물인 개미도 땅속에 집을 지어 삽니다. 하다못해 집을 안 짓고 사는 사바나의 사자들도 다른 개체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쫓아내거나 물어 죽입니다.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쫓아내는 게 괴롭히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렇다기보다는 자신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행동일 겁니다. 다른 맹수가 영역을 침범하면 동료를 물어 죽이고 새끼를 사냥할 수도 있을 테니 일정한 영역 안에서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과 그들이 허락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간에 본인만의 영역, 본인만의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본인만의 공간인 집은 외부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단절된 공간이니 집 안에서는 긴장을 좀 풀고 있어도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습니다. 사견인데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일반 범죄보다 엄중히 처벌하는 건 모든 위험으로부터 단절돼야 될 집에서 일어난 폭력이라 그런 것도 있을 듯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외부의 위험과 소음 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생활의 비밀이 지켜지는 공간이 필요하죠. 집, 주택, 주거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극히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주거침입죄의 구성 요건은 주거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느낌상 사적인 공간을 쳐들어오는 게 주거침입이에요. 집이라는 게 거주자와 그들이 허락한 자만의 공간이다 보니 집은 휴식하기에도 알맞습니다. 쉬기에도 딱이에요.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이해가 잘 되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는 맘 편히 쉴 수가 없을 겁니다. 휴식 중의 으뜸은 잠이죠. 효율이 다른 휴식과 비교가 안 됩니다. 6시간 쉬되 잠을 자지 않는 거랑 6시간 동안 푹 잠을 잔 거랑 비교했을 때 잠을 잔 쪽에서 피로가 훨씬 더 잘 회복됩니다. 물론 집을 배제하고 봤을 때 잠은 완전히 무방비하게 된다는 게 단점이죠. 여러분의 물건을 훔치려는 사람이 다가온다면 잠을 안 자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정신은 깨어 있으니 외부 자극에 즉시 반응할 수 있겠지만 자는 동안에는 의식이 없는 상태라 더욱더 무방비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에서는 함부로 잠들기 어려워요. 사견이지만 집의 본질은 휴식이고 더 나아가 잠이 본질이라고 해도 맞을 겁니다. 집 밖에서도 잠깐 휴식은 취할 수 있지만 잠을 자려면 집에 들어가야 안전하죠. 최소한 숙박업소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참고로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을 봐도 그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제 초창기 영상 중에도 용도지역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전용주거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할 때 전용이 오로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이듯이 전용주거지역에서의 전용도 오로지 주거 기능 하나만을 본다는 느낌입니다. 주거의 본질은 휴식과 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 외부의 소음이 거의 안 들리고 사생활이 쉬이 노출되지 않는 한적한 곳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끌벅적한 번화가보다는 조용조용한 곳이 잠을 자기엔 적절하겠죠. 이런 걸 두고 주거 환경이 양호하다고 합니다. 용도 지역 중에 전용 주거 지역에 대한 설명을 봐도 양호한 주거 환경을 추구하는 동네를 말합니다. 지하철역이 가까워서 편리한 것보다 사생활 노출이 덜 되는 한적한 걸 추구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집의 궁극적인 목적은 잠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언제 잠에 들까요? 밤이죠. 낮에 깨어있는 동안에는 잠깐 쉬더라도 도둑이 들면 바로 알 수 있겠지만 밤에 자는 동안에는 의식이 없는 상태라 바로 알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간에 주거 침입을 한 뒤 절도하는 걸 일반적인 절도죄보다도 무겁게 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제330조에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서 절도했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장소에 대한 구성 요건은 제319조에 규정된 내용이랑 같으니 여기서도 평화롭고 아늑해야 될 나만의 장소에 멋대로 들어온 경우를 말합니다. 결국 형법 제319조, 제330조, 제331조의 장소 구성 요건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집에 담장이 이렇게 있는데 도면에는 예를 들어 역일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주거 침입의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갖고 현장에 방문했을 때 일단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접근을 가로막는 무언가는 도면에 그려져 있는 경계가 아니고 지상에 박혀 있는 경계입니다. 그럼 눈앞에 있는 경계를 넘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지도에 그려진 여길 넘어야겠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잖아요. 반대로 만약에 도면의 경계가 여기로 그려져 있다면요. 지상 경계인 담장만 넘으면 바로 주거 침입인 거지. 도상 경계까지 넘어야 주거 침입인 건 아니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범죄할 의사, 범죄할 고의, 범의가 있는데 당장 눈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건 지상 경계니까 당연한 소리죠. 그리고 두 개가 서로 다른 경우를 상정해서 말씀드렸지만 지상 경계를 토대로 도면의 경계를 옮겨놨으니 웬만하면 지표상에 있는 경계와 도면상에 있는 경계는 일치할 거예요. 관련 판례를 보시면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가 기준입니다. 즉, 실제 지표상에 있는 경계가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상 경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소리예요. 다른 판례에서도 집 담장 안으로만 들어와도 주거 침입으로 봅니다. 지적 공부상의 경계가 아니고 뭐예요? 물리적으로 담장 안에 들어온 겁니다.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위우지가 뭐냐면 집이 이렇게 있을 때 집을 요렇게 둘러싸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위에 요렇게 딸린 토지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담장을 경계로 하고 있어요. 물론 주거 침입에서의 주거의 정의가 담장까지 포함해서 말하고 있다는 건 판례의 내용이고 법조문에서 지상 경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가 처음입니다. 주거에 침입해서 타인의 안전과 평온을 깨뜨렸는데 하필이면 그게 또 야간이었고 거기에 더해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했다면 죄질은 더 무거울 겁니다. 일단 범인이 방문했을 때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접근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걸 부수고 쳐들어간 겁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건 지상 경계죠. 그걸 부수고 침입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남의 보금자리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눈앞에 있는 경계다 보니 마찬가지로 형법 제370조에 보시면 경계표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봐도 형법에서는 지상 경계를 기준으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정의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실제 토지를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구획하는 건 지상 경계인지라 그걸 멋대로 손대면 나쁜 거예요. 다시 민법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토지가 여러분 소유의 토지고 오른쪽에 있는 토지가 제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이에 있는 담장을 여러분과 제가 공유해요. 이렇게 지상 경계를 공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소유 토지가 여기까지밖에 안 될 리는 없겠죠. 경계표나 담장, 울타리의 존재 이유는 이웃한 토지와의 공간적 범위를 구획하기 위해 있는 건데 그런 지상 경계가 남의 토지 위에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까지인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만약 지상 경계를 공유한다면 토지의 공간적 범위,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도 당연히 지상 경계를 기준으로 구획돼야 될 겁니다. 이 말대로라면 예를 들어 담장을 기준으로 담 넘어가면 여러분 토지, 다시 담을 넘어오면 제 소유 토지로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울타리나 담장 같은 지상 경계는 굴삭기가 와서 밀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습니다. 심지어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연적으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태풍 한 번만 불어도 뽑히고 밀려나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게 지상 경계예요. 그럼 지상 경계를 기준으로 권리의 공간적 범위를 정의하면 안 됩니다. 왜요? 만약에 지상 경계를 기준으로 토지의 공간적 범위를 정의한다면 경계가 이렇게 밀리면 여러분 소유의 토지가 늘어나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바뀌면 여러분 소유의 토지는 적어집니다. 권리의 공간적 범위라는 건 결국 권리의 양이에요.
A4 용지 100장을 갖고 있었는데 80장이 되거나 120장이 되면 소유권의 양이 달라지듯이 면적이 100이었다가 80으로 줄어도 안 되고 120으로 늘어도 안 됩니다. 둘 다 권리의 양이 바뀌는 거예요. A4 용지 100장을 갖고 있었는데 80장으로 줄어들면 손해겠고 120장으로 늘어나면 이득이 되겠죠. 어쨌거나 둘 다 권리의 양이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지의 면적이 100이었는데 80으로 줄거나 반대로 120으로 늘어나면 권리의 양이 바뀌는 겁니다. 권리의 양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걸 법학에서는 권리의 양적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권리 변동의 일종입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었는데 권리와 의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었으면 여러분의 권리 의무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유 토지의 공간적 범위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권리 의무가 바뀌었다면, 가만히 있었는데 이득이나 손해가 생겼다면 당연하지 않은 이득, 당연하지 않은 손해가 됩니다. 이득 또는 손해가 날 만한 행동을 안 했으니 권리 의무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경계를 기준으로 권리의 공간적 범위를 정의한다면 아무나 와서 다 손댈 수 있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법으로 정한 룰 안에서 권리 의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건 문제가 됩니다. 당사자는 가만히 있었는데 토지의 공간적 범위가 그렇게 쉽게 막 바뀌면 안정적인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고정된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지상 경계를 정확하게 측량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도면에 옮기면 토지의 경계가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나중에 지상에 있는 경계가 사라지더라도 원래는 지상 경계가 어디 있었는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결국 도면상에 있는 경계를 통해 토지의 공간적 범위를 구획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도면에 그려놓은 경계도 고칠 수 있으니 고정된 건 아니지 싶습니다. 물론 지적 공부에 그려진 경계를 슥슥 고칠 수도 있긴 한데 이건 권한 있는 사람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손 못 대요. 우리 맘대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 파일로 치면 읽기 전용으로 저장되는 파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한이 없어서 우리가 수정을 못해요. 토지의 겉모습, 토지의 표시를 달리 정할 토지이동 사유가 생기면 지적 업무를 소관하는 관청인 누구만, 지적소관청만이 와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은 손대면 안 되니까 일정한 장소에 잘 보관하면 어느 정도 고정이 되겠죠. 토지의 겉모습을 그려낸 이 도면을 토지에 대해 적어놓은 공적 장부라고 해서 지적 공부에 포함합니다. 지적 공부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토지의 경계를 도형으로 풀어낸 지적 공부를 도면이라고 합니다. 도면에는 토지에 대해 적은 도면인 지적도가 있고 임야에 대한 도면인 임야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는 아무나 와서 손대지 못하게 지적서고라는 곳에 보관을 해요. 도면상에 있는 경계를 줄여서 도상경계라고 하고 도상경계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법에서 나오는 경계는 앞에 지상자를 붙여서 지상경계라고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웬만하면 다 도상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다 도상경계니까 도상자 생략하고 경계라고만 씁니다. 그래서 경계는 지상경계가 있고 도상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경계를 토대로 정확하게 측량해서 고스란히 옮겨서 도상경계를 만들었으니 권리의 공간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도상경계가 기준인 건데 지상경계와 도상경계가 불일치할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지상경계와 도상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겠고 지상경계를 도면에 맞게 옮겨놨지만 나중에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상경계는 인위적, 자연적으로 너무도 쉽게 바뀔 수 있기에 나중에 불일치하게 됐더라도 원칙적으로 도상경계를 기준으로 토지의 공간적 범위를 구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적법에서 경계하면 도상경계를 말하고 민법에서는 지상경계를 규정했지만 사실상 지상경계는 형법에서 주로 쓰이고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의 공간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도상경계가 기준입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불일치했던 거면 애초에 지상경계를 제대로 안 옮긴 거겠죠. 그럼 도상경계가 애초부터 틀린 거니까 최초의 지상경계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상경계가 아닌 지상경계에 따라 권리의 범위를 구획합니다. 그래서 민법과 연계해서 생각했을 때에는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토지의 공간적 범위는 도상경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의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대요. 즉 원칙이죠.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이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 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게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상 경계를 기준으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처음부터 도면의 경계를 잘못 옮긴 경우입니다. 그 내용이 해당 판례에 있어요. 원칙적으로 도상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지상 경계를 그대로 옮겨서 고정했기 때문인데, 애초에 잘못 옮겼다면 실제 토지에 있는 경계가 차라리 더 정확할 겁니다. 다만 뒤에 예외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이 말은 지상 경계를 그대로 옮겨서 도상 경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도상 경계가 기준인 건데, 애초에 정확하게 옮기지 않아서 도상 경계가 틀린 경우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 토지들이 전전 매도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상 경계가 틀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도상 경계가 맞지만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렇게 두 필지 토지를 갖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토지가 1번지, 오른쪽에 있는 토지가 2번지예요. 두 필지를 가르는 경계가 이렇게 있는데, 마침 지상 경계와 도상 경계의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지상 경계가 이렇게 있고 도상 경계가 이렇게 있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2번지 토지를 저한테 매매하려고 해요. 그럼 여기까지만 소유권을 이전할 건지 여기까지도 소유권을 이전할 건지가 관건이죠. 2번지 토지를 이전하려면 도상 경계인 여기까지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상 경계 바로 앞인 요 부분은 2번지 토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을 지상 경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습니다. 처음 공부하면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 먼저 결론부터 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상 경계를 기준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공부하는 범위가 아니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집중하셔야 돼요. 공적인 일을 주로 다루는 공법과 달리 매매처럼 개인과 개인 간의 사사로운 문제를 다룰 때 쓰는 법률은 사법입니다. 그리고 사법 중에 1번법이 민법이죠. 민법은 원칙적으로 대등한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규율한 사법입니다. 그래서인지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 당사자끼리의 협의가 되면 웬만하면 유효해요. 이런 특징은 당사자끼리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 채권법에서 도드라지고, 그 중에 당사자끼리 약속하는 계약법도 있습니다. 계모임할 때의 계, 약속할 때의 약이에요. 계모임은 당사자들끼리 일정한 목적으로 모인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하는데,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놀자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자게, 이런 식으로 조직하기도 합니다. 계는 그래서 당사자끼리 하는 거고, 그럼 계약이라는 건 결국 당사자끼리의 약속이죠. 매매도 사실 나중에 주고받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땐 매매 계약과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긴 하는데, 주택이나 토지처럼, 부동산처럼 두 개가 다른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공부하실 때에는 채권 행위인 매매 계약과 물권 행위인 소유권 이전을 따로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재산권을 이전해 줄 테니 그때 매매대금을 달라. 나중에 매매대금을 줄 테니 그때 재산권을 이전해 달라. 서로가 나중에 주고받기로 약속하는 거고, 소유권 이전도 어차피 나중에 하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이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도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분양.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분양할 때 집 다 지어 놓은 다음에 후분양을 합니까? 아니면 집 짓기 전에 먼저 선분양을 합니까? 선분양을 하죠. 집이 아직 없는데 집을 사고 파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물론 집에 대해 매매 계약을 했으니 나중에 집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생기겠죠. 막말로 약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중에 주기로 약속하는 거니까 별도 따다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말로는 뭔들 못합니까? 물론 약속했으니 나중에 꼭 지켜야 된다는 부담은 있긴 한데요. 어쨌거나 아직 없는 것도 가능하고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도 가능은 합니다. 물론 나중에 소유권 이전만 똑바로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받은 다음에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계약, 약속이라는 건 약속했다고 지금 당장 이행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할 거라고 약속하는 거니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단순히 당사자끼리의 일이니 서로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소유권은 물권인데 물권이라는 게 조금 독특합니다. 채권이고 물권이고 둘 다 재산권이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좀 있죠. 채권은 지들끼리의 권리니까 상대권이라고 합니다. 쟤들끼리의 권리, 채들끼리의 권리라 채권이라고 외우셔도 돼요.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보니 원칙적으로는 맘대로 해도 딱히 남에게 손해를 끼치진 않아요. 당사자끼리만 괜찮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물권은 물건에 대해 직접적, 절대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다 보니 힘이 매우 셉니다. 이해하기 쉽게 막말로 깡패 같은 녀석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지 멋대로 정해버리면 가만히 있던 제3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는 거고 당사자도 맘대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물권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매매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지만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 느껴지시나요? 지금 보시면 지상경계와 도상경계 사이에 있는 이 영역은 1번지 토지의 영역입니다. 그럼 매수인은 2번지를 살 거지만 1번지 영역의 일부인 여기까지 사겠다. 매도인도 여기까지 팔겠다. 서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럼 이 협의는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물론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제103조에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사회질서에 위반만 안 하면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 웬만하면 유효입니다. 해당 법조문 관련 판례를 보시면 살인 청부라든지 신체 포기각서, 성매매 이런 사회질서를 좀먹는 행위를 막으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토지를 매매할 때 지상경계를 기준으로 매매하겠다는 건데요.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서로가 좋다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끼리 매매할 때 1번지 중에 일부까지도 주고받겠다고 약속했다면 그건 역시도 유효가 됩니다. 매매계약은 맘대로 할 수 있으니 원칙적으로 당사자끼리만 괜찮으면 유효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물권 변동은 둘 사이에서만 협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도상 경계인 여기까지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지상 경계인 여기 앞까지 이전하려면 그냥 2번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한다고 해서 1번지의 일부인 이 부분까지 소유권이 넘어가진 않습니다. 소유권을 넘길 때 1번지의 일부인 이 영역까지 소유권을 같이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1필지 중에 일부만 소유권을 달리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상 경계를 기준으로 매매하자는 건 당사자끼리 정한 내용일 뿐이고 2번지의 공식적인 공간적인 범위는 실제로 여기까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1번지 중에 요 일부분만 소유권을 달리하고 싶어도 한 필지인 이상 요 전체에 퍼집니다. 한 필지는 전체를 갖거나 전체를 못 갖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할을 했으니 이 토지와 이 토지는 다르겠죠. 토지가 다른데 이름이 지금 같죠. 그래서 이 두 토지를 구분하려면 이름도 따로따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토지의 이름을 지번이라고 했죠. 지번 부여 방법은 뒷파트에서 배우게 될 텐데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그냥 둘 다 1이라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실제로는 분할하고 난 두 토지의 지번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분할을 했으니 이쪽 부분을 왼쪽에 있는 토지와 분리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하는 경우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분할을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술적인 착오나 당사자끼리 합의가 있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도상경계, 지적 공부상의 경계에 따릅니다. 형법과 연계해서 생각했을 때는 반대로 원칙적으로는 지상경계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상경계와 도상경계가 다를 수는 있지만 당장 현장에서 범인을 막는 건 지상경계고 판례에 따르면 사건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니 원칙적으로 지상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지상경계를 따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상경계에 따른다는 말 같아 보이긴 하는데 판례 내용만 봐서는 그럴 경우 도상경계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더 연구하다 보면 좀 더 명확해지겠지만 현 시점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조금 애매해서 지상경계에 따르지 않는다고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상경계와 도상경계에 대해 이렇게 민법과 형법이 취하는 태도가 다르고,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인 지적법에서는 경계하면 도상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토지를 가르는 실제 경계는 담, 울타리, 국어 등이지만 토지의 공간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내용을 따르겠죠. 그래서 경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에서 토지를 구획하는 담, 울타리, 물길 등이고, 다른 하나는 도면상의 필기구로 그려놓은 도상 경계가 있습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라고 해서 공부상의 경계라고도 해요.